예, 2025년 부동산 시장 대분석 3편입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주택보급률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을 하면서 여기에서 투자 상품이라든가 지역을 또 분석을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자, 결론을 해서 말씀드린 게 2024년도가 좀 틀린 게 있어요. 25년도는 좀 격변기예요. 격변기면서 저성장 기조를 또 유지를 하면서 또 이 저성장 중에서도 또 괜히 또 더 저성장 기류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대변혁, 대요동을 칠 걸로 보여지는데 그 대변혁과 대요동을 치는 그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에 한해서 이 정보를 얻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결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못하면은 진짜 쫄딱 망하는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24년보다 25년도가 더 신중하게 투자하는 시기고요. 더 고민하셔야 돼요. 더 분석하셔야 되고요. 더 전문가를 또 찾아가셔야 돼요. 엄청난 격변기에 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주택보급률 결론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주택보급률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주택보급률 관련해서는요, 제가 직접 또 작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11년 동안 제가 주택보급률 관련해서 특히 서울시의 아파트 주택보급률을 꾸준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또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24년도에도 공개를 했는데 25년도 또 공개를 할게요. 자, 보시면 주택보급률이에요. 전국을 보면은 21년도하고 제가 23년도 비교를 해봤어요. 21년도가 102.2%예요. 100%가 넘었다는 것은 가구수 대비 다 한 채씩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보급률은 100% 넘었어요. 자, 근데 23년도에 보급률을 보니까 0.3% 늘어났네요. 보급률이. 그러면 한 가구당 한 주택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보급률이라는 것은. 그러면 2.5%가 집이 남아 돈다는 거예요. 한 가구당 한 집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100%가 넘은 데는 공급이 과잉된 겁니다. 공급이 과잉되면 그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는 것을 공급과 수요 규칙을 보면은 상승하지 않는 곡선으로 갈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빨갛게 라인을 칠해놓은 게 있죠. 서울과 대전은 빨갛게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수도권 보면 보급률이 2021년도에 96.8%예요. 그 다음에 23년도에 97.2%, 소폭 증가했네요. 0.4% 증가했네요. 23년 대비 21년 주택보급률 보니까 23년도에 0.4% 증가를 했어요. 수도권이에요. 자, 수도권이라면 여러분 어디 지역일까요? 서울, 그 다음에 경기, 인천을 말하는 겁니다. 경기, 인천하고 서울을 포함한 게 수도권이에요. 근데 주택보급률 보니까 100% 안 넘었죠. 21년도도 96.8%인데 23%에 97.2%잖아요. 0.4% 증가했던 거예요. 자, 97.2%. 그럼 역시 공급량이 부족한 거죠. 100%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가격은 아직도 상승 곡선이 있긴 있어요. 수도권은. 아직도 100%가 안 넘었기 때문에 100%가 넘는 순간에 이제 공급 과잉이 생깁니다. 공급 과잉이 생기면서 수도권의 집값은 내려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정확하게. 서울과 인천과 경기를 나눠봐야 돼요. 이거 합쳐서 수도권이니까. 자, 그런데 보니까 서울은 93.6%네. 2021년도, 볼게요. 21년도 94.2%에서 23년도 되니까 93.6%? 주택보급률이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0.6% 가라앉았네? 감소가 됐네? 이 얘기 무슨 뜻이죠? 공급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21년도가 94.2%인데 어떻게 공급량이 줄 수 있죠? 주택은 영원한데 왜 93.6% 됐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멸실이 된 거죠. 멸실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아파트가 사라진 거예요. 아파트가 사라졌어요. 근데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0.6%. 철거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집값이 올라야 안 올라요? 집값이 오르죠. 24년도 서울 지역값 올랐잖아요. 특히 아파트 가격. 그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2% 성장률인데도 집값 올랐어요. 서울만. 자, 그러면 여기서 경기도 한번 볼게요. 경기도 보니까 21년도에 98.6%네?
근데 23년도는요, 99.3%예요. 늘었네? 0.7%? 아, 경기도 0.7% 늘었네? 거의 이제 100% 근접하네요. 보급률이. 경기도 집값 어떻게 됐습니까? 보합이잖아요. 보합이거나 하락하거나. 이제 100% 넘으면요, 급격히 하락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창릉 신도시, 남양주 계속 짓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럼 대폭락의 시대가 와요. 인천은요, 인천. 21년도 97.5죠. 근데 23년도 99.1%네? 1.6% 상승했네요. 자, 서울에서 인천으로 많이 이사 가셨어요. 많이. 경기도로 또 좀 많이 갔어요. 많이 이사 갔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보니까 서울이 마이너스 0.6%인 거예요. 그럼 서울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죠. 약 7%니까. 7%가 아직 모자라잖아요. 인천 같은 경우는 0.9%. 7%, 0.5%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긴요, 0.7%잖아요. 곧 있으면 100%라니까요. 7% 채우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한 30만 호 이상은 져야 100% 넘어갈 거예요. 근데 서울은 계속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니까 100% 넘기가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 넘으려면은 30년 동안 집만 지어야 될 거예요. 30년 동안 적어도 15만 가구, 매년마다 15만 가구 신축 아파트를 져야 되는데 그럴 땅이 없다는 겁니다. 서울만 온리 나홀로 상승한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자, 이게 주택보급률이에요. 이게 바로 현실로 나타난 주택보급률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요. 나머지 지역은 제가 죄송하지만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자, 100% 다 넘었다니까요. 자, 7대 광역시만 한번 보자고요. 부산 102.9%. 21년보다 늘었죠. 0.7%가. 네? 그 다음 대구 한번 볼까요? 대구. 103.7로 2.6% 늘어났어요. 21년 대비. 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폭락이 오는 거예요. 공급 과잉, 폭락. 이게 공급 과잉인 거예요. 2%대 어마어마하게 진 거예요. 자, 그런데 광주 104.5예요. 1% 늘었네요. 이것도 많이 늘은 거예요. 엄청 늘은 겁니다. 또 대전 한번 보자고요. 대전 21년도 97%예요. 23년도 96.4%예요. 마이너스 보였어요. 마이너스 0.6. 자, 이 이유가 뭘까요? 자, 대전도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됐어요. 그래, 멸실이 된 거예요. 지금 아파트 막 지려고 준비 중인 거예요. 멸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가라앉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전도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걸로 나타난 지역이죠. 근데 이게 잠시예요, 잠시. 지방은요, 이미 지방 소멸시대가 왔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또 볼 지역이 어디냐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자, 제주도가 2021년도는 105%였어요. 23년도 105.3%였습니다. 0.3%가 늘었어요. 자, 근데 경제가 안 좋아요. 제주도 내려가서 먹고 살 거리가 없는 거예요. 관광객도 안 와요. 다 해외로 가요. 베트남 40만 원짜리 있고 무려 30만 원짜리 관광 상품이 있잖아요. 일본으로 다 가요. 누가 제주도 갑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제주도가 가라앉기 시작해요. 이제 인구 감소합니다. 그 제주도 인구가 전에는 늘어났어요. 유명한 탤런트가 제주도 가면서 그게 방송 나오니까 제주도에 막 투자 강풍이 불었죠. 그분이 어디로 이사 갔죠? 서울로 이사 갔죠. 제가 알기로는 용산으로 이사 왔어요. 제주도가 지금 서서히 폭락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연예인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투자는 연예인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폭망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연예인이 가는 지역, 투자할 지역이 아니에요. 연예인이 갔다. 그럼 거기는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빨리 파셔야 돼요. 연예인이 이사로 왔다. 그러면 그게 뉴스에 나오고 소문이 나면 그때 팔 시점이에요. 매도 타이밍이지 매입하는 타이밍이 아니라고요. 빨리 매도하고 어디로 와야 돼요? 더 좋은 지역으로 와야죠. 그 연예인이 그 전에 어디 살았는지 보시고요. 그 전에 서울 살았잖아요. 잠시 제주도 갔다가 다시 서울로 홀랑 올라오잖아요. 팔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산 사람. 네, 지금 폭락하고 있잖아요. 뭐 안 팔려요, 이제 정하고도. 매매 타임을 놓치면 이제는 100년, 200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끝장난 거예요. 폐가 될 때까지. 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집을 철거하게 돼요. 주민들이 항의가 돌아서요. 집이 안 살려 폐가가 되는데. 안 팔립니다. 안 팔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부동산의 문제가 바로 안 팔리는 겁니다. 현재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통계청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제 자가 점유율을 한번 보자고요. 자가 점유율.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역, 서울이죠.
서울 자가 점유율 2006년도부터 2023년까지 분석한 게 있어요. 통계청에서 만든 자료에 서울 44.6%였어요. 2006년도. 2016년도 42%. 자가 점유율이 오히려 더 떨어졌네? 44.6%에서 42% 됐네요. 자, 그러면 쭉 내려가서 23년도 볼게요. 44%네? 2006년도가 44.6%인데 23년 44%야. 0.6%가 자가 점유율이 떨어져 버렸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0.6%가 자가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44% 줄었다는 거죠, 자가 점유율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죠, 이거요? 예, 집을 팔고 나가셨어요. 근데 서울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집값이 폭등하니까. 그때 2006년도에 집값이 폭등하니까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집을 팔은 거야. 그래가지고 서울에 집을 팔고 어디로 이사를 갔냐? 수도권으로 이사 갔겠죠. 수도권 지역에서도 어디가 싸냐? 인천으로 이사 갔어요. 인천으로. 자, 인천으로 홀랑 이사를 가버려니까 이제 23년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올라다 보니까 어떻게 돼? 집값이 비싸니까 못 들어온 거예요. 자가 점유율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착화되는 거예요. 고착화 이게. 자, 서울은 44%가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가 점유율이. 다른 지역 한번 볼까요? 다른 지역. 인천은 60%죠. 지금도 60%예요. 10명 중에 6명은 자기 집에서 산다는 겁니다. 이 자가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대구 볼까요? 대구 53.9%였어요. 지금은 58.8%네. 이때 당시는 10명 중에 5.4명은 내 집에 살았고, 지금은요, 약 6명이 내 집에 사는 거예요. 자가 점유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집값을 안 올라요. 그냥 눌러서 그냥 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요. 그게 60%가 넘어가는 순간에 그냥 고착화되어 버립니다. 자, 부산 볼까요? 56.7%에서 거의 59.7%는 23년도에 고착화되기 시작했죠. 가격 잘 안 오릅니다. 이런 지역. 자, 대전 볼까요? 대전은 52%인데 23년도에도 52.3%예요. 그냥 뭐 별 차이가 없네요. 강주요? 네, 강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53%에서 62.2%니까 자가 점유율도 올라갑니다. 이제 거래량이 없으면 부동산은 보합입니다. 또는 하락하거나. 자, 그런데 여기서 40%대를 유지하는 데는 서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44%라면 10명 중에 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4명이 내 집에 살고 있고 나머지 6명은요. 월세나 전세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6명은 아직도 내 집을 마련하려고 아둥바둥하고 돈을 지금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호시탐탐 집을 살려고 노려보는 지역하고, 아유, 난 집이 있어. 나 그만 살려 하는 데하고는 가격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홀로 상승하는 지역이죠. 이 서울 자체가. 44%밖에 안 되니까. 자, 이게 안정화되려면 60%는 올라가야 돼요. 자, 그렇게 60%가 올라가면, 자가 점유율 60% 올라가면 서울 지역 보합 또는 하락 지역으로 바뀝니다. 이게 선진국에서 나타난 현상인 거예요. 일본이 그랬고요. 미국이 그랬고요. 프랑스가 그랬고요. 영국이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선진국은 대도시,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동경, 뉴욕 40%가 안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걸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좀 나눈 거죠. 여기는 서울, 부산 이렇게 광역시를 본 거고요. 뒤에는 팔도를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볼게요. 경기 자가 점유 가구 비율은 2006년도에 53.2%였어요. 2023년도에는 56%입니다. 자가 점유는 많이 올랐죠. 그만큼 공급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외 지역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요. 거의 다 60% 넘죠. 자가 점유율이. 전남은 70%예요. 70%. 제주도는요. 제주도가 57%예요. 57%. 경기하고 비슷하네요. 자, 근데 제주도는 섬이라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안 늘어요. 인구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 제주도 쉽지 않아요. 근데 경기는 육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그래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제주도는 이게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장소는 서울과 경기밖에 없다고 봐요. 이건 제가 직접 자료를 만든 겁니다. 서울시 신규 아파트 공급 현황을 한번 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을 했고요. 무려 10년 6개월 동안 제가 추적 관리한 겁니다. 아파트 투유, 아파트 분양 정보 보시면 다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못 봐요. 2014년부터 제가 알기로 2022년도 자료는 못 봐요. 공개가 안 됩니다. 공개되기 전에 저는 다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2014년 8월부터 제가 이 자료를 취합을 했죠. 그때 2014년 8월부터.
그다음에 현재 2025년 1월까지 취합을 한 겁니다. 각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박근혜 정부부터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년 6개월 동안 가장 공급이 많이 있었던 해가 언제였냐? 바로 2017년이었습니다. 2017년. 2017년이 어떤 해냐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12월 32일까지 유예가 됐던 겁니다.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그냥 본물 터져서 화산 터지듯이 이때 공급 엄청 쏟아진 거예요. 서울에서. 자, 두 번째가 많았던 데가 언제냐? 두 번째 많았던 게 바로 2019년이 많았어요. 이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공급이 많았어요. 자, 이때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때 3월 달에 공공이 많이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LH나 SH가 이때 민간은 별로 안 했는데 공공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빼면 한 2만 세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민간 아파트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다음이 언제였냐 보면 2016년, 그 다음에 2020년, 그 다음이 2015년, 그 다음이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4월에서 5월 넘어갔을 때 2022년, 그 다음이 2024년, 2023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24년도도 9,858세대예요. 아파트, 신축 빌라, 연립 다 합쳐서 주택의 유형이 서울시 주택산업연구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논문을 보니까 서울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려면 매년마다 7만 가구가 나와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논문에. 근데 7만 가구가 넘은 지역은 10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0년 6개월 동안. 좀 많아야 3만 2천이잖아요. 그 대체적으로는 만 세대 이하예요. 거의 다. 자, 그러면 올해 25년도 주택 공급, 서울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이 늘어날 것이냐? 제가 예측해 본 결과 24년보다 더 준다고 봅니다. 24년보다 더 주는데 대략 한 7천 세대가 나오지 않을까 봐요. 그 이유는 제가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급이 줄었을 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24년보다 더 상승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정책의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변화가 됐죠. 여와 야에 따라 변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여기 여당이 잡았을 때, 현재 여당입니다. 야당이 잡았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박근혜 정부죠. 지금의 여당이죠. 부동산 하락기네요. 하락기고요. 반등기고요. 반등기고요. 여당이 잡으면 이상하게 부동산을 하락시킵니다. 경제도 안 좋아요. 저성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여당이죠. 현재 여당이죠. 또 하락기, 하락기, 하락기. 반등기네요. 25년도.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반등기로 했죠. 하락기, 하락기. 박근혜 정부도 하락기. 자, 그러면 이명박 정권 때 한번 보자고요. 정부 때. 상승기인가요? 하락기인가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생각 안 나신다고요? 하락기였어요. 하락기요. 자, 그런데 여기 볼까요? 자, 문재인 정부가 잡았을 때는 성장기네. 성장기. 그리고 마지막 해에 하락기가 나타났어요. 반등기, 반등기. 성장기, 성장기. 자, 이거 보면은 다음에 만약에 야당이 잡아요. 그럼 야당이 잡으면 똑같은 상황, 요 위치로 가겠죠. 똑같은 현상이 지금 재현하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4월에 했고, 이때 2017년에 문재인 정부 5월이 탄생됐으니까, 요게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등기네? 또 반등기. 성장기? 성장기? 마지막에 하락기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25년도라면, 이게 25년도 하반기 반등기, 26년도 반등기, 27년도 성장기, 대폭 상승하는 기류죠. 28년도 성장기. 이때 이제 타격을 입으면서 인기가 없어지고, 그래서 29년도에 강력한 정책이 나오겠죠. 하락기네. 그러면 5년이면은 부동산이 성장기네? 성장기. 폭등기네? 폭등기. 언제? 27년, 28년이 꽃을 피우는 시기네. 아, 이게 예측이 되네. 아, 이것만 봐도요. 이만큼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10년 6개월 동안 제가 추적 관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10년 6개월 동안 이거 부동산 서울시 신규 아파트 공급 현황 추적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자료를 발표한 사람은 우주에서 저밖에 없다니까요. 자, 이렇게 제가 예측해 드린 거예요. 2025년도 민간건설 투자 전망.
이 자료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제가 안 만드는 것 같다면 안 만들었다 얘기합니다. 자, 누가 만들었다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2025년 건설 경기 전망을 했어요. 연구 자료가 한두 장만 했을까요? 이거 200페이지 넘어요. 이거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또 다른 자료 봐야죠. 이런 자료를 제가 종합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25년도 민가 부문 건설 투자는 긍정적인 요인에 비해 부정적인 요소가 큰 사항이다. 왜 부정적일까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25년도 저성장이랬잖아요. 1%. IMF가 2% 얘기했잖아요. 저는 2% 아니라 봐요. 1%대 성장률이 보인다니까요. 자, 기조효과 영향이 크긴 하나 올해 건축 관련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와 건축 착공 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 요인이 다수인 점은 긍정적 효과입니다. 이건 긍정적 효과예요. 자, 부정적 효과. 반면 2022년도, 23년 부진한 선행지표의 시차 효과로 25년까지 건축 중심의 민간 건설 경기 부진이 예상된다는 점, 부동산 PF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 등은 부정적인 요인이 것으로 평가됩니다. 부동산 PF가 이게 부실화가 상당히 큽니다. 이자율이 높으면요, 이제 경매처분 지금 뭐 상가, 건물도 무지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줍줍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또한 민간 중심의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용 건물 투자가 중요함이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택가격을 비롯한 주택경기 상방 또는 하방 여부 역시 민간 부문 건설 투자 회복세에 중요한 요인을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민간 부문 건설 투자 회복세 전환 여부가 건설 투자에서 관건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긍정적 요인은 기저효과 영향이나 건축 관련 선행지표 개선, 중기적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 요인은 다수는 있어요. 있으나 부정적 요인, 2022, 23년 부진한 선행지표 누적, 부동산 PF 불확실성에 따른 민간 투자 위축. 저는 긍정적 요인보다 부정 요인이 더 강하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민간 부문 건설 투자 회복사가 더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여기 보니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종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2025년 민간 투자 부진한 선행지표의 시차 효과로 감소세가 예상되나 하반기 이후 감소폭 완화 전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25년대는 건설 경기가 감소세예요. 투자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2025년도 주택 공급 예상,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 주택 공급 24년보다 공급이 축소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서울시의 전체적인 주택 공급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24년도는 약 9,000세대가 신규 공급이 됐어요. 그런데 2025년도는 2004년보다 여건이 더 열악하거든요. 그게 정치적 사안이 들어온 거죠. 탄핵 정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반기는 이걸 결정할 사람이 없던 겁니다. 수장이 없으니까 그냥 현행 유지만 했던 거죠. 회사를 보면 회사 대표이사가 없이 전무가 경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결정권자가 없었기 때문에 주주들이 모여서 주주총회라든가 또는 이사회가 모여서 그걸 결정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24년도보다 25년이 더 부진하겠죠. 상반기는 그냥 허송세월한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반기는요. 하반기 6개월 가지고 이 주택 공급을 한다? 많이 한다?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요. 주택 공급은 1년 가지고도 부족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2024년보다 주택 공급이 현저하게 축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2023년도 9,000세대라면 제가 7,000세대 정도로 예측을 했던 겁니다. 특히 민간 부분에서 규모가 많이 축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PF가 한마디로 막혔다는 겁니다. 거기에 금리도 고금리고요. 부동산 PF 금리하고 여러분들 가계 주택담보대출하고 완벽하게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3%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개인이 받는 대출은요 5에서 5.5% 또는 6%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PF 대출은요 그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만약에 3%면요 부동산 PF 대출은요 지금 같은 경우는요 거의 9% 10%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부동산 PF 자체가 프로젝트가 파이낸싱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대출의 이자가 더 높아집니다. 만약에 3%, 또 2%다. 그래도
8%나 9%의 PF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주택 건설 경기가 더 위축이 되겠죠. 2025년도 경기가 더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공급이 확대된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특히 건설 경기, 민영이든 뭐 공공 부분이든, 자, 공공 부분은 공공적 자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 전년도 2024년도와 동일하게 공급을 한다고 봐요. 근데 민간은 2024년도도 PF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25년도는 경기가 더 불확실하니, 그리고 대출이 더 안 되니 더 축소되고 쪼그라들다. 공급 축소가 24년보다 2025년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시 아파트 공급은 2023년 수준의 공급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2023년도 다시 한번 보면 2023년도라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제가요. 2023년도의 수준이면 약 8,900세대로 봤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예측해 보면 23년도 수준이나 또는 7,000세대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공, 민간 모두 공급 축소입니다. 공공 부분, 특히 예산이죠. 2025년도 주택 공급 예산이 축소가 됐어요. 예산이 축소됐죠. 또 민간 부분은요. 부동산 PF 어렵죠.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돈이 돌지를 않아요. 가계 자금, 대출 받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다주택자들이 아파트를 더 많이 사는 구조입니다. 무주택자가 사는 것보다, 제가 부동산 시장 전체를 보면 다주택자가 한 80% 부동산을 더 매입하는 구조이고, 무주택자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20%밖에 안 돼요. 다주택자들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 대출을 전면 금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입할 여력이 없잖아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저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을 하지, 그냥 제 돈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주택을 구입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가 들어오면 대출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급을 어떻게 하냐? 공급은 대출을 받아서 선분양이지 않습니까? 대출자가 결국은 공급하는 건설회사의 그 공급 금액을 대출 받아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 이자는 당첨자가 내는 거겠죠. 그 돈을 받아서 공급을 받아서 건축을 하고 공급이 돼야 되는데, 대출 규제가 들어오고 또 PF가 안 되면 당연히 공급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러니까 2024년보다 2025년도는 공급이 더 없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청약 경쟁률. 청약으로 당첨되어 있는 사람은 유주택입니까? 무주택입니까? 대부분 무주택이에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무주택 기간이 뭐 20년, 30년 된 사람. 1순위이죠, 1순위. 대부분의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조차 공급이 없기 때문에 당첨되기 어려워요. 자, 그러면 당첨 비율은 점점점 높아진다. 200대 1 있으면 2025년도는 한 500대 1, 뭐 1000대 1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공급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부동산 PF 시장은 충격을 최소화, 연착륙이 기대. 그러나 금리 인하에 따른 여건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개선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그 여건이 개선이 될 것이다. 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주택 공급이 조금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은 되는데, 2024년보다는 25년도가 공급량이 소폭 한 2000세대 정도는 줄지 않겠냐라고 보여져요. 또 그 이하로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역시 2025년도 주택 공급은 23년도 대비 같은 수준이거나 또는 24년도 대비해서는 더 하락한다. 이렇게 제가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전체 1번부터 6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2025년도는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25년 서울만 고분양가가 유지될 것이다. 서울만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서울만 고분양가 지속입니다.
작년도 2024년도도 제가 예측했죠. 고분양가 지속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았죠? 자, 그런데 이제는 서울만이에요. 서울만. 그 뜻은 뭐죠? 경기도, 인천은 아니란 얘기예요. 미분양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만 고분양가가 지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서울 신규 주택 부족이 심화됩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PF 부실화 뇌관 주택 건립이 중단됐어요. 지금 민간 같은 경우는요, 전면 중단이에요. 그나마 공공이 하고 있어요. 자, 서울은 민영이 담당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한 90%라 봐요. 공공이 하는 건 10%도 안 되고요. 그러면 민영이 공급하는 그 기준은 뭐냐?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잖아요. 서울은 공공이 기여하는 수준이 낮다니까요. 왜? 공공에 대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정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럼 다 민간한테 이 신규 주택의 공급을 맡기고 있는데 거기에 80% 차지하는 게 아파트지 않습니까?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출도 안 되죠. 부동산 PF 부실화되죠. 그리고 부동산 PF를 받아서 하면 금리가 높죠. 금리가 높으면 사업성이 안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건립을 합니까?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도 시공사가 안 붙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축사가, 건설사가 안 붙어요. 돈이 안 되는 지역은요. 이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어떻게 공급이 늘어요? 되는 지역은 있겠죠. 강남 3구하고 용산밖에. 그 외에는 건설사가 꺼려한다는 거예요. 이건 시공자죠. 근데 시행자도 역시로 꺼려합니다. 특히 재건축은 재건축 조합원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 초과 현수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거의 전면 중단이에요. 재건축 초과 현수제 들어와서 분담금 내고 초과 현수제 들어와서 세금 내면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차라리 일반 분양 받는 게 낫지 왜 재건축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서울은 특히 신축 아파트는 공급이 중단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2024년 수준으로 늘어난다? 쉽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다세대 빌라 연립, 역전세나 미분양 증가로 중소건설사 신축 건립 중단입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분양, 미분양 날 걱정 없어서 계속 했었죠. 재개발 재건축. 자, 그런데 여기에 중소건설사, 빌라, 다세대, 연립, 역전세도 났잖아요. 이게 미분양이 지금 증가해서 못 파는 데가 중소건설사가 엄청나게 지금 부도가 많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또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실상 보면 10개 기업이 있으면 7, 8개가 지금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신축 건립이 중단입니다. 이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빌라 연립이 공급이 대폭적으로 축소가 됩니다. 25년도 들었어요. 그러면 더욱더 신규 주택이 부족하게 되겠죠.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는 주택 공급이 상당하게 감소합니다. 공급과 수요 규칙이 깨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기류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또 야당이 그때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부동산 또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여당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여당이 잡으면 이제 부동산 폭등해서 또 다음 야당이 정권 잡아가지고 또 폭망하죠. 폭망하고 또 다 여당이죠. 이렇게 핑퐁 치게끔 딱 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5년마다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정권이 10년 못 가요.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이 패러다임을 깨려면 새로운 그 정권 창출하는 사람이, 정권자가, 그 당이 또는 그 수장이, 대통령이 그 룰을 깨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룰을 깨기가 쉽지 않죠. 왜? 기류라는 게 있잖아요. 기류. 추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럼 추이는 지금 이렇게 공급이 축소되니까 다시 부동산이 상승하는 추이예요. 자, 2025년도 분명히 연말부터 26년도 더 올라가겠죠. 이 추이를 깨려면 어떻게 되는지 여당의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경제는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경제를 포기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폭락을 했으니 정권이 또 바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또 정권도 바뀔 거예요. 여야 계속 바뀌는 거죠. 빨간 거, 파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그렇다면 새로운 대안자.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잘 몰라요.
이쪽 분야의 전문가를 장관으로 앉혀야겠죠. 또는 대통령 부속실에 비서관을 전문가를 앉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고금리로 주택 판매 이익 실현이 불가해요. 지금 중소건설사라든지 대형건설사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아파트 짓는 거 보셨어요? 그러면요, 선분양 할 필요가 없잖아요. 후분양 다 해야죠. 대한민국의 건설사는요, 전부 영세해야 합니다. 그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다 남의 돈으로 대출받아서. 그래서 선분양 하는 거 아닙니까? 선분양을 누가 받는 거예요? 소비자가 받아서 그걸 대출받아서 그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건설하는 거예요. 이자는 누가 내는 거예요? 건설사가 내는 거 아니죠? 그 소비자가 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다세대 빌라 연립을 짓는 중소건설사라면요, 다세대 빌라 연립은 대체적으로 선분양도 하지만 후분양이 많잖아요. 보고 하니까. 그런데 금리가 높은데 이게 미분양되면 어떡합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이익 실현이 안 됩니다. 이익 실현이. 자, 금리 대출, 높은 금리를 받아서, 대출 받아서 집을 줘요. 그런데 10채에서 3채가 미분양 났어요. 고가로 또 팔 수가 없잖아요.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막 마진율 10% 올려요. 그러면 너무 고가잖아요. 자재비, 인건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자, 그럼 분양이 될까요? 분양이 안 됩니다. 분양이 안 되면 망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계속 건설해야 됩니까? 수도벌 해야 됩니까? 네, 건설할 수 없죠. 고가 분양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 자재값하고 인건비가 워낙 높잖아요. 근데 고가 분양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자, 그런데 이게 분양이 되냔 말이에요. 경제가 안 좋은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분양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익 실현이 불가해. 10% 마진율을 봐야 되는데, 이 10% 마진율이 안 나와. 그러면 마진율을 그러면 1%로 줄입니까? 1%로? 또는 3%로 줄여요? 은행 이자가 8%인데? 어떻게 줄여요? 최소 8% 마진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익 실현 불가하니까 주택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공급은 더 축소되겠죠. 자, 네 번째. 재건축 시장 공급 부족 심합니다. 초과이익 환수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건축 한다고요?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예가 됐을 때 그때를 했어야죠. 지금은요, 그때 비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꼭. 특히 조합원들이. 근데 그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었기 때문에, 유예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돈 10원도 안 냈는데 지금은 4, 5억 내라고? 누가 해요? 4, 5억 주고 분담금, 추가 분담금 주고 할 사람 없어요. 재건축 시장 공급 심화. 완전히 재건축 시장이 그냥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렇게. 24년도 쉽지 않았어요. 재건축 시장 완전히 죽었어요. 그나마 재개발이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모아타운을 하지 않아요. 모아타운이요, 이제 정책 이변한 거예요. 첫 사업 뜬 데가 없어요. 이제 강북구 번동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첫 번째 사업을 뜨는 거예요. 지금 이주해가지고 곧 있으면 철거 들어갑니다. 이 지역이 첫 번째예요. 쉽지 않아요. 모아타운 해가지고요. 그래도 아무리 빨리 해도 5년, 6년 걸리지 않습니까? 자, 다섯 번째. 서민형 주택 부족 현실화입니다. 1, 2, 3, 4 얘기하니까 서민형 주택 못 짓겠죠? 특히 1번, 2번, 3번. 중소건설사 망하고 있는데, 부도 엄청나고 있는데, 서민형 주택 부족 심화해야 돼요. 특히 25평대 부족 심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요, 더 오를 수밖에 없죠. 공급이 없으니까. 수요는 많은데. 자, 여섯 번째. 지방주택시장이 붕괴합니다. 25년도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24년도는 그나마 버텼는데, 25년도는 지방주택시장이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할 것 같아요. 24년도는 전초전인 거예요, 전초전. 24년에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 건설했다가는 망하겠다. 이걸 이제 알은 거예요. 중소건설사라든가 제3군건설사, 2군건설사 알은 거예요. 이러면 지방은 더 안 합니다. 지방주택시장 붕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그러면 더 남죠. 공급은 가이고 수요는 없어. 그 수요는 다 어디로 갔냐고요. 수도권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 수요 자체가. 이제 인식이 돌아버렸어요. 수도권 아니면 다 죽는다. 이 지방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방주택시장이 이제는 안 가르쳐줘도 이 자동적으로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에서 나타난 거예요. 일곱 번째. 소수정예 건립. 공급 부족으로 고분양가 지속입니다. 소수정예 건립. 일군건설사들이 예전도 그렇지만 삼성 내미안이 경기도 가서 증거 못 봤습니다. 저기 부산에서 삼성 내미안 증거 못 봤어요.
자, 소수정예. 무슨 뜻이냐면 서울만 소수정예로 건립이 되는 거예요. 1군만. 나머지 2군, 3군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수주 한 건을 가지고 유지를 할 뿐이지, 2025년도는 아예 포기해요, 포기. 그리고 공급 부족으로 고분양가가 더 지속되는 거 어디예요? 소수정예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울만. 서울만 하지? 안 해요. 이제 미분양 납니다. 공급 과잉 납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런 현상이 서울 신규주택 부족 심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두 번째, 큰 테마로 보면 25년도 서울 대비입니다. 수도권 지방주택 시장 붕괴 위험입니다. 붕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 첫 번째, 지방 경제 붕괴 조짐이에요. 지방 경제 안 살아납니다. 제가 얘기했죠. 25년도, 26년도, 27년도, 28년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8년도까지입니다. 4년이니까 이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죠. 29년도는요. 우리는 5년이니까 지방 경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25년도 어렵고요. 26년도, 27년도, 28년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두 번째, 지방 지역 소멸 본격화입니다. 지금도 인구 감소로 지방이 많이 소멸하고 있어요. 제가 살던 고향도 제가 논산인데요. 예전에는 막 어르신들, 어린애들 많았어요. 지금 가보시면 50가구 중에 7가구가 사람이 있고 나머지 가구는 다 통통 빈집이에요. 사람이 안 살아요. 100%면 지금 폐가가 30%, 40% 넘어갑니다. 저도 작년에 제가 물려받은 주택이 붕괴된다고 해서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그래서 현재 토지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집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2025년부터 특히 지방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 또 부모님한테 물려받으신 분들 그나마 버텼어요. 이게 점점 더 낡아집니다. 민원에 시달리실 거예요. 민원에. 어떤 민원? 폐가 정리하라고 관공서에서 전화 오고 지역 주민한테, 고향 분들한테 전화 오실 거예요. 저도 3년 시달렸어요. 근데 고향 분들, 고향 어르신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요. 가끔 내려가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리고 전화 와서 빗받치면 결국은 그거 철거해야 됩니다. 네, 철거하면 주택이 아니죠. 토지세로 내는 겁니다. 가표가 올라갑니다. 토지만 남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거 개정해줘야 돼요. 주택이 폐가예요. 그래서 자진 철거를 했다면 그냥 주택으로 세금 해야 돼. 이거 조정 좀 해줘야 돼요. 정부가, 지방정부가. 근데 안 하죠. 왜 안 하냐? 지방 세수가 줄어드는데. 주택일 때 더 비싸잖아요. 세금이. 이거 개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멸시를 시키죠. 이거는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자, 지방 지역 소멸 본격화. 이게 나타날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전 국민 신축 아파트만 선호합니다. 용어 생겼죠?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다. 얼죽신. 전 국민이 서울 신축 아파트만 선호하게 됩니다. 왜? 대구든 부산이든 가격이 안 오르는 걸 이제 느꼈어요. 이제 폭락을 하게 됩니다. 폭락을.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그러면 살아남는 데가 어디냐고요? 서울이죠. 또 서울도 다 살아남지는 않겠죠. 전 국민이 이거를 이제는 이제 상식화 돼버립니다. 상식화. 그리고 고착화되기 시작해요. 여기다 보면. 서울 초집중 가속화 급발진합니다. 이제는 이거를 어린이들도 알게 돼요. 초등학생도 이제 알아요. 엄마, 아빠, 우리는 투자하면 안 돼, 지방에. 서울로 가야 돼. 나도 서울로 보내주세요. 예, 이게 가속화 급발진해요. 이게 다 알아버려요. 예, 언론이 좀 입을 닫고 계셔야 돼요. 이 언론이. 이거 막으려면 언론이 죄송하지만 이런 뉴스를 내보내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기자님들 또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언론 탄압이라도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가속화 급발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서울 투자가 고착화되는 겁니다. 무서운 현실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만 나홀로 상승합니다. 근데 그게 좋은 지역이겠죠. 한강을 인접해 있는 지역. 이 서울 고착화. 전 국민이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진국에서 다 나타난 현실이에요. 이거를 멀리하고 싶고 뿌리치고 싶어도 이게 선진국이 지금 이 전철을 밟았고, 자, 우리도 똑같이 갑니다. 일본이 그랬죠. 근데 우리죠. 다음은 중국이죠. 다음은 인도예요. 이게 인간의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경제의 패러다임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그거 누구도. 인도도 우리처럼 다시 경제가 도약한다면 15억 인구가 아니라 인구가 쭉쭉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중국 빠지는 거 보세요. 무섭게 빠집니다. 중국 고령화 되는 거 보세요. 우리는 더 빨리 갔죠. 우리는요, 일본의 전체를 보면 새마을호죠. 일본은 새마을호로 달렸다 쳐요. 한 100km 달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의 KTX 300km 달리잖아요. 우리나라는 300km 온 거예요. KTX 수준의 지금 고령화, 인구 감소화 300km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중국은요 비행기 수준 달립니다. 더 빨리 가라앉습니다. 이게 시대가 점점점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출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사회적 기류예요. 이건 돈으로 맡길 수가 없어요. 1억 준다고 난다고요? 그거 못 바꿉니다. 이게 기류인데 어떻게 해요? 기류인데. 이게 취인이라니까요. 취인은 언제 바뀌냐? 인간의 생명이 위협이 느꼈을 때 바뀌는 겁니다. 아, 우리 인류가 멸망하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이 취가 확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최종적으로 분기별 부동산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분기별로 또 예측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밖에 없죠. 자, 분기별로 예측을 해보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기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 원래 1, 4분기는 1월부터 3월이잖아요. 근데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1월, 4월까지는 1, 4분기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 4분기는 4월부터 6월까지죠. 여기 2, 4분기인데 요거를 좀 짧게 해서 5월, 6월까지 2, 4분기를 보자고요. 정책적인 기류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돼요. 자, 1, 4분기 1월부터 4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탄핵 정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보류 관망세. 관망이에요. 투자 안 해요, 요즘요. 세 번째, 부동산 시장 침체기예요. 겨울철은 부동산 시세 침체기입니다. 하락기고요. 봄에 들어서 상승세가 이렇게 오는데 지금은 정치적 상황이 대이변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관망세입니다. 관망세. 그러니까 보합도는 하락이에요. 특히 겨울은 하락입니다. 모든 계절로 보면 겨울은 하락세예요. 근데 여기가 정치적 상황, 탄핵 정국이다 보니까 더 하락해버린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기에 경제까지 얼어붙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2, 4분기 5월부터 6월까지죠.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 따라 대통령 시장이 급변합니다. 여냐, 야냐에 따라서.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선거 후 계절적 반등기로 부동산 시장 점진적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선거 후 계절적 반등기 뭐죠? 가을이에요, 가을. 계절적 반등기는 가을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을 오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 금리 인하 기대가 있어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네 번째, 부동산 시장은 아마 보합이다. 2, 3분기도 보합이죠. 여기는요, 하락 관망세. 그러면 3, 4분기로 한번 넘어가고 7월부터 9월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분기가 오죠. 3, 4분기. 지속적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서울 주택시장 활성화됩니다. 7월부터 9월. 요게 여름철 들어오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시장이에요. 서울 중심으로 주택시장 반등 및 상승이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서 4, 4분기. 이때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사라진 분기예요. 이제는 정부든 여야든 경제가 문제잖아요.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할 겁니다. 부단한 노력. 특히 이 야당은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경제 활성화에 목숨을 걸 거란 얘기예요. 야당이. 자, 그랬을 때, 자, 4, 3분기 10월부터 12월입니다. 첫 번째, 여기에 목숨 거는 야당이 된다면 서울 지역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시장 상승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시장 양극화 급발진화. 서울만 나홀로 상승합니다. 자, 수도권, 경기, 인천, 지방 모두 부동산 혹한기 도래합니다. 강추위가 돌아와요. 이게 한 2, 3년 내에 회복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혹한기 도래합니다. 26년 쉽지 않아요. 이게 고착화되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서울만 상승, 나머지는 부동산 혹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러면 하락인 거네요. 자, 세 번째, 서울 청약 강풍이 옵니다. 신축 아파트 고분양가 지속, 서울 전 지역 고가 분양, 서울 전 지역입니다. 고가 분양합니다. 왜 그러면 서울의 끝다리 도봉구든 노원구든 또는 금천구든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 지역도 누가 사느냐 하면 지방분들이 와가지고 사버려요. 지방분들이. 묻지마 투자 막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서울만. 그래서 서울은 전 지역 고가 분양한다는 거예요. 자, 미분양 없습니다. 최고 분양 경쟁률, 분양 경쟁 기록 경신합니다. 서울만. 2025년도 하반기, 다시 말해 4, 4분기에 나타날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반기에 상당히 좋아지면서 이 기조가 2026년도에도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투자 상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2025년도에 투자 상품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말씀 한번 드려보면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전에도 제가 2024년도 예측했는데 제 말이 딱 맞았죠. 제 2024년도 말씀드린 거를 보신 분은요, 아실 거예요. 자, 2025년도 추천 상품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서울만 집중 권략. 서울만이라는 얘기 붙었어요. 지방 하지 말고, 인천, 경기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서울만이에요, 서울만. 집중 투자. 두 번째, 청약통장 적극 활용하십시오. 자, 지방분들 서울 못해요. 왜? 거주자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불법 전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지방분들이. 왜? 서울에 아파트 신축 당첨되고 싶으려면 서울에 거주해야 되니까. 그래야 인수순위 되니까. 1순위가 아니면 안 돼요. 2순위, 3순위 미분양을 지방으로 갈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지역은 1순위로 끝나지 2순위, 3순위까지 안 갈 수 있다고.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지방분들 서울로 위장 전입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불법이에요. 위장 전입 잘못 걸리면요, 당첨 취소예요. 위장 전입 안 됩니다. 불법하지 마십시오. 자, 청약 통장 적극 활용해야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또 위장 전입은 안 되죠. 그럼 실거주를 해야 돼요. 막 실거주를 하다 보니까 주택이 또 부족하네. 그럼 자, 가격은 계속 치솟 올라가네. 지방분들이 계속 서울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망 높고 수요는 늘어나니까 가격은 더 폭등하네요. 이게 사회적 현상이라니까요. 또 불법으로 하면 청약통장 당첨된다 치도 또 이게 조사해갖고 아니네. 그러니까 꽝 되잖아요. 그리고 5년 재당첨 또 금지당하면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원룸투룸 잘 나갈 것 같아요. 연말대선은요. 세 번째,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노려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 2024년, 25년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똑같아요. 이 두 개는. 그 다음에 뭐죠? 네 번째, 오직 신축 아파트만 공략가라. 뭐죠? 얼죽신이네, 얼죽신. 얼어 죽어도 뭐다? 신축 아파트다. 얼어 죽어도. 지금 신세대 애들도 아파트 하는데 여러분들 아파트 안 사고 어떻게 부자가 될 거예요? 상가 사세요. 그래서 공실 생겨서 쫄딱 망합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는요, 상가 사시면 망하는 거예요. 피눈물 나요. 근데 공실이면은 세금 안 내냐 이거죠. 관리비 안 냅니까? 예, 제가 공실 상가 가봤어요. 관리비 안 냈다고 3개월 관리비 체납, 경매 신청 딱 붙어 있습니다. 관리비 안 내면요, 바로 경매 들어갑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는요, 상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알리테무가 왔잖아요. 이 세 가지 사면 10,000원이래, 15,000원이래. 저가로 공급이 막 들어옵니다. 누가 오프라인 가서 삽니까? 다 온라인 사죠, 요즘은요. 지금 약간 9세대는 홈쇼핑을 사요. 이젠 TV도 끝났어요. 다 인터넷에서 구매합니다. 그것도 핸드폰으로 하죠. 컴퓨터, 노트북 키고 구매 안 해요. 다 핸드폰으로 구매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근데 상가가 뭐 필요 있어요? 상가 갖고 있는 사람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자, 이렇습니다. 2025년도는 대변혁이 시작의 변곡점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내용을 꼭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섣불리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전문가인 저와 한성만 박사 꼭 상의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예언부동산 연구소 한성만 부동산학 박사인 저와 상담을 통해서 투자를 하셔야 안 망한다. 그리고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02-3461-0909로 전화 주시면 착신 전환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자,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장시간 동안 부동산 투자 전략 2020년도 부동산 시장 대분석을 해봤습니다. 참 이 분석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측하고 예언한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부동산 사기꾼들은 아무나 할 수 있을 거예요. 자료도 없이 본인의 생각대로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 팔아서 여러분들은 쫄딱 망하게 하고 본인은 부자가 되는, 이분들이 수법들이에요.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요. 자, 저는요, 이런 내용을 자료로 말씀드렸고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목차로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경제 첫 번째, 금리 두 번째, 세 번째 물가, 네 번째 대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동산 정책, 여섯 번째 주택 보급률,
그 다음에 7번째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자, 2025년도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에요. 특히 지방은 혹한기가 도래하는 시기입니다. 또 정치적 위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또 그렇고요. 상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반기. 자, 하반기 들어서도 언제가 좋냐? 4, 4분기 거의 말년쯤에 와서 조금 살아나겠다라고 제가 예측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 기류가 2026년도, 27년도 가면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렸고요. 자, 경제 상황은 앞으로 4년간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앞으로 경제는 장기 침체가 예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중한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결론 말씀드리면 서울 지역 오직 신축 아파트만 투자하시라. 이게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유튜브를 보시고요. 참고 자료를 하시고요. 꼭 투자는 전문가인 저와 같이 상담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드시 지방보다는 서울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